군용 지프가 백피펠 보병대대 위병소 앞에 멈춰 섰을 때 유진혁 대위는 처음으로 위화감을 느꼈다. 보통의 군부대에서 느껴지는 절도 있으면서도 어딘가 생기 넘치는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훈련을 외치는 우렁찬 함성도, 군홧발이 플라칠 구르는 둔탁한 소리도, 심지어는 병사들끼리 시시덕거리는 잡담 소리조차 없었다. 대신 늦가을의 스산한 바람소리만이 철조망을 스치며 음산하게 울리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는 지프를 발견하고는 거의 경기를 일으킬 듯이 몸을 떨며 부동자세를 취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앳된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유진혁은 그저 군사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병사들이 긴장하는 것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지만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숨을 죽인 듯한 거대한 포식자 앞에서 움직임을 멈춘 초식동물의 공포와 닮아 있었다. 차에서 내린 박철민 상사가 굳은 얼굴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나직이 말했다. 분위기 한번 지랄 맞군. 잔뼈 굵은 베테랑 수사관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다. 그의 무심한 말투 속에는 수많은 사건 현장에서 단련된 날카로운 직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유진혁은 대답 대신 부대 안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연병장을 가로질러 막사로 향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리고 유진혁은 보고서의 한 구절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멍투성이가 아니었다. 병사들은 붕대투성이였다. 목에, 팔뚝에, 절뚝에는 다리에 감긴 하얀 붕대가 군복의 얼룩무늬 위로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마치 전쟁터에서 막 귀환한 폐잔병들의 행렬 같았다. 저것은 단순한 구타나 가혹행위의 흔적이 아니었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잔혹한 무언가가 이 부대를 휩쓸고 지나갔음을 증명하는 낙인이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일중대장 김태석 대위였다. 그는 강철처럼 단단해 보이려 애썼지만 짧게 깎은 머리카락 아래 드러난 관자놀이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고 두 손을 등 뒤로 맞잡은 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는 유진혁과 박 상사에게 경례를 붙이고는 곧장 상황실로 안내했다. 상황실 안은 바깥과 마찬가지로 무겁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김 대위는 준비된 보고서를 내밀며 기계적인 목소리로 브리핑을 시작했다. 지난 23일 22시경 생활관에서 이지훈 이병에 대한 집단 구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범은 선임인 서희수 병장과 조현민 상병으로 평소 이 이병의 불성실한 복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감정이 격해진 주범들이 이 이병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으며 현재 피해자는 군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간결하고 명확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듯했다. 유진혁은 보고서를 내려다보며 날카롭게 질문을 던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는 단 2명인데 부대 전체에 부상자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지? 그 질문에 김 대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희미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건 사건 이후 군기 강화를 위한 특별 훈련이 있었습니다. 일부 병사들이 훈련 도중 가벼운 찰과상을 입은 것뿐입니다. 가벼운 찰과상이라는 단어가 공허하게 울렸다. 유진혁이 막사 밖에서 본 것은 찰과상 수준이 아니었다.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고통이 남긴 흔적들이었다. 유진혁이 무언가 더 추궁하려던 순간 옆에 있던 박철민 상사가 그의 팔을 슬쩍 잡으며 끼어들었다. 중대장님,
일단 관련자들부터 만나봐야겠습니다. 서희수 병장과 조현민 상병.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박 상사의 노련한 개입에 김대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했다. 네, 현재 영창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바로 면회 가능합니다. 영창으로 향하는 짧은 길 위에서 유진혁과 박 상사는 또 다른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다. 제초 작업을 하던 한 무리의 병사들이 그들을 보자마자 하던 일을 멈추고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 자리에 섰다. 그들을 감독하던 부사관이 날카롭게 소리치자 그제야 병사들은 허둥지둥 다시 몸을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의 동작은 겁에 질린 허수아비처럼 부자연스러웠다. 그들 중 한 명이 실수로 삽을 떨어뜨렸다. 쇠와 자갈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에 병사는 화들짝 놀라며 땅에 납작 엎드렸다. 마치 즉결 처형이라도 당할 사람처럼 보였다. 유진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은 군기가 아니었다. 영혼까지 파괴된 자들의 조건 반사적인 복종이었다. 이 부대는 거대한 트라우마에 감염되어 있었다. 영창 면회실에서 마주한 서희수 병장과 조현민 상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순순히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그들은 마치 암기한 대사를 읊듯이 자신들이 이지훈 이병을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 막힘없이 진술했다. 반성의 기미를 보였지만 그들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체념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유진혁은 진술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지훈 이병이 평소 복무에 불성실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랬나? 서 병장은 잠시 머뭇거렸다. 그의 시선이 면회실 구석에 앉은 헌병의 감시 카메라를 향했다가 이내 고개를 숙였다. 그냥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령만 피우고 훈련도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답변이었다. 진짜 증오와 분노를 품은 사람의 대답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할당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배우에 가까웠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마친 뒤 유진혁과 박 상사는 임시로 배정된 사무실로 돌아왔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창밖은 짙은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부대 안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섬처럼 떠 있었다. 유진혁은 답답함의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말이 안 됩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저들은 진짜 범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니, 설령 진짜 범인이라 해도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 부대 전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젊은 수사관의 분노와 정의감이 들끓고 있었다. 박철민 상사는 묵묵히 전투와 끈을 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진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주름이 진 눈에는 연민과 냉소가 함께 담겨 있었다. 유 대위, 우리가 받은 임무가 뭔지 다시 생각해봐. 유진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자 박 상사가 나직하게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러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이야기를 완성하러 온 거지.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지훈 이병도. 저 불쌍한 놈들도 아니야. 바로 쓰리스타. 이지훈 이병의 아버지인 군단장 각하지. 다음날 아침 유진혁 대위는 밤새 거의 한숨도 자지 못한 채였다. 임시 사무실의 간이 침대는 군 생활 내내 익숙해진 것이었지만 어젯밤만큼은 그를 편히 눕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머릿속에서는 김태석 대위의 방어적인 태도, 겁에 질린 병사들의 눈빛, 그리고 영창에서 마주한 두 가해자의 체념에 찬 얼굴이 끊임없이 되살아났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 실체는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박철민 상사는 이미 일어나 담배를 태우고 돌아왔는지 그의 자리에서는 씁쓸한 연기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그는 묵묵히 수사 서류처를 넘기고 있었다. 그 완벽하게 조작된 이야기의 페이지들을 유진혁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시 만나봐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박 상사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았다. 서유수 병장과 조현민 상병 말인가 어제 이미 자백을 다 받아냈는데. 박 상사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그의 눈은 유진혁의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진혁은 고개를 저었다. 자백이 아닙니다. 저건 대본입니다. 어딘가에 분명히 균열이 있을 겁니다. 인간의 감정은 완벽하게 통제될 수 없으니까요.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박 상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침묵은 동일하기보다는 젊은 장교의 이상주의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에 가까웠다. 다시 마주한 영창 면회실의 공기는 어제보다 한층 더 무거웠다. 유진혁은 서희수 병장과 마주 앉았다. 이번에 그는 사건에 대한 질문은 일절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족에 대해, 입대 전의 꿈에 대해, 그리고 제대 후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처음 얼마간 서 병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하지만 유진혁이 진심으로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자 서 병장의 단단했던 가면에도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떨린 것은 홀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였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군대에서 건강하게 사람 굿이라고 돌아오기만을 바라십니다. 그 순간 유진혁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서 병장, 정말 이대로 끝낼 건가? 자네 인생 전부를 걸 만큼. 이 부대에서 지켜야 할 것이 대체 뭔가 자네의 어머니는 아들이 평생 전과자로 사는 걸 원치 않으실 텐데. 서 병장의 눈동자가 거세게 흔들렸다. 그의 입술이 무언가 말하려는 듯 몇 번이고 달싹였다. 하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감시 카메라의 검은 렌즈가 그를 무언의 압력으로 짓누르고 있었다. 제가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또다시 준비된 대사뿐이었다. 조현민 상병과의 면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서 병장보다 더 완고하게 입을 다물었다. 유진혁의 모든 시도는 두꺼운 벽에 부딪혀 아무런 메아리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다. 두 번째 실패를 겪고 영창을 나서자 유진혁의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박철민 상사가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말했다. 봤지, 유 대위. 저놈들 목에 걸린 목줄은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보다 훨씬 더 힘센 놈이 쥐고 있으니까. 그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이 완벽한 연극의 연출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피해자뿐입니다. 유진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지훈, 이병을 만나러 가시죠. 군병원으로 향하는 지프 안에서 유진혁은 창밖의 풍경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산과들은 이미 겨울을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타들어가고 있었다. 박 상사가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피해자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을 거야. 아마 가장 완벽하게 대사를 외우고 있겠지. 자기 아버지가 연출한 연극의 주인공인데 NG라도 내면 되겠어. 그 말에 유진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아무리 강력한 통제라도 끔찍한 폭력을 직접 겪은 피해자의 트라우마까지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으리라 믿었다. 진실은 상처 속에 숨어있는 법이었다. 이지훈 이병이 입원한 병실은 군병원의 가장 안쪽.
특별관리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복도 입구에서부터 헌병이 지키고 있었고 병실 문 앞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중사 한 명이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유진혁은 그의 소속 부대 마크를 보고 그가 군단장 직속 부관실 소속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이지훈 이병은 팔에 깁스를 하고 얼굴 곳곳에 보라색 멍 자국이 남은 채 침대에 반쯤 누워 있었다. 그는 유진혁과 박상사를 보자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그의 눈빛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다. 유진혁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며 의자를 끌어다 앉았다. 몸은 좀 괜찮나? 우린 군사경찰 수사대에서 나왔다. 그냥 있었던 일을 편하게 이야기해주면 된다. 이지훈 이병의 진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김태석 대위가 제출했던 보고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서희수 병장과 조현민 상병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사건 당일 자신을 어떻게 구타했는지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설명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유진혁은 그의 미세한 습관을 발견했다. 그는 말을 하는 내내 불안한 듯 시선을 이리저리 굴리다가도 주기적으로 병실 문 쪽을 힐끗거렸다. 문 밖에는 군단장의 부관이 버티고 서 있었다. 유진혁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혹시 그 두 사람 말고 다른 가혹행위나 부조리는 없었나? 아니면 그 사건 이후에 부대에서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그 질문에 이지훈 이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 말고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의 과장된 반응은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필사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병실을 나온 유진혁은 말없이 복도를 걸었다. 박철민 상사가 그의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담배를 입에 물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다. 어때? 유 대위, 내가 본 각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완벽하지 않나. 배우들 연기 지도까지 완벽해. 유진혁은 걸음을 멈추고 굳은 얼굴로 박 상사를 돌아보았다. 이건 연극이 아닙니다. 이건 생지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박 상사는 입에 물었던 담배를 손으로 옮겨 들고는 복도 창문 너머의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다. 알아, 그래서 더 지독한 거지. 저들은 단순한 사건 은폐가 아니야. 아예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를 그 현실의 공중인으로 초대한 거고 며칠이 흘렀지만 수사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유진혁 대위와 박철민 상사는 공식적으로 사건의 모든 관련자들을 신문했고 증거를 수집했으며 현장 검증까지 마쳤다. 서류상으로 이 사건은 완벽하게 종결되었다. 주범들은 자백했고 피해자는 진술했으며 부대는 안정을 되찾아가는 중이었다. 그러나 유진혁은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끝없이 이어지는 복도를 헤맸고 복도 양옆의 문을 열 때마다 겁에 질린 병사들이 붕대를 감은 채 그를 원망스럽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이 완벽하게 조작된 서류 더미 위에서 질식할 것 같았다. 박 상사는 그런 유진혁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묵묵히 최종 보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있었다. 마치 장기판에 말이 놓이는 위치가 정해진 것처럼 정해진 결론을 향해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유진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던 박 상사의 손을 덥석 잡았다. 상사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사망 진단서입니다.
우리가 진실의 숨통을 끊는 거라고요. 박 상사는 조용히 펜을 내려놓고 유진혁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어딘가 유진혁을 시험하는 듯한 기색도 서려 있었다. 그럼 어쩔 셈인가? 유 대위 중대장, 가해자, 피해자까지 전부 다 똑같은 소리만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뭘 더 어쩌라는 건가? 소설이라도 쓰라는 건가? 그의 현실적인 반문에 유진혁은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결심이 선 듯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입을 맞췄습니다. 그들의 방어벽을 뚫을 순 없어요. 하지만 연극에 참여하지 않은 관객이라면 무대 뒤에서 벌어진 일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주변 인물들을 탐문해야 합니다. 그의 계획은 규칙 위반이었다. 공식적인 수사 절차는 이미 끝났고 추가적인 탐문은 상부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유진혁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부대의 가장 중심이면서도 가장 외곽인 곳, 바로 취사장을 목표로 삼았다. 취사병들은 전투 중대와는 다른 지휘 체계 아래 있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대 전체의 동태를 자연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박 상사는 유진혁의 무모한 계획에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뒷감당은 유 대위 몫이야 라고 짧게 말하며 못 이기는 척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것이 베테랑 수사관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지이자 암묵적인 동의였다. 유진혁은 식자재 검수 및 위생 점검을 핑계로 취사장을 찾았다. 예상대로 취사장의 분위기는 전투 막사와는 미묘하게 달랐다. 여전히 긴장감은 감돌았지만 영혼까지 파괴된 듯한 공포는 아니었다. 그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취사병들 사이에서 유독 겁이 많아 보이고 선임의 질책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이는 한 이등병을 눈여겨보았다. 그의 이름은 김민석이었다. 유진혁은 일부러 김이병에게 다가가 감자박스를 함께 옮겨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군 생활은 할 만한지, 고향은 어디인지, 부모님은 잘 계시는지, 일상적인 질문들이었다. 김이병은 처음에는 잔뜩 경계하며 단답으로만 대답했지만 자신을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듯한 유진혁의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유진혁은 취사장 뒤편의 한적한 창고로 김이병을 데려갔다. 그는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다. 김이병, 혹시 이지훈 이병하고는 좀 친했나? 이지훈 이병의 이름이 나오자 김이병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가끔 식당에서 마주치는 정도였습니다. 유진혁은 실망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내가 듣기로는 이지훈 이병 때문에 부대 전체가 고생이 많았다던데 사실인가? 이 질문은 함정이었다. 공식적인 보고서에는 2명의 가해자만 언급되었을 뿐 부대 전체가 고생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김이병은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내뱉었다. 그건 지훈이 형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는 말을 하다 말고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듯 황급히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균열이 생겼다. 유진혁은 김이병의 어깨를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김이병, 나는 누군가를 처벌하러 온 게 아니야. 이 부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다.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준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보호해주겠다.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김이병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작은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저희 부대는 원래부터 구타와 가혹행위가 심했습니다. 신병이 들어오면 전입신고식이라는 이름으로
집단 폭행을 했고 그건 일종의 전통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훈이 형도 그걸 당한 겁니다. 다른 신병들보다 좀 더 심하게 당했을 뿐입니다. 김이병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유진혁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 병사들이 붕대를 감고 있는 건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지훈이 형이 병원에 실려간 그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전 부대원이 연병장으로 비상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라는 단어에 유진혁은 숨을 삼켰다. 김이병은 거의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군단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강 해이를 바로잡겠다며 밤새도록 저희를 그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폭력이었습니다. 디시플리나의 밤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부릅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혁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손에는 김이병이 몰래 건네준 멍들고 찢어진 상처들을 기록한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다. 박철민 상사는 보고서를 쓰던 것을 멈추고 아무 말 없이 유진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듯 샜다. 유진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 그리고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자의 전율로 가득 차 있었다. 사건은 두 개였습니다. 이지훈 이병에 대한 집단 구타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부대 전체를 대상으로 벌어진 한 장군의 잔혹한 복수극이 있었습니다. 김민석 이병의 증언은 유진혁 대위의 머릿속에서 폭탄처럼 터졌다. 더 이상 단순한 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가 군대를 사유화하여 잔혹한 복수극을 벌인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였다. 임시 사무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까지의 교착 상태와 무력감은 사라지고 위험한 진실의 파편들이 칼날처럼 번뜩이는 긴장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유진혁은 더 이상 이상을 좇는 풋내기 장교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파헤쳐야 하는 외로운 사냥개였다. 박철민 상사 역시 최종 보고서를 깨끗이 치워버렸다. 그의 얼굴에서는 냉소적인 체념 대신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수사관의 집요함과 신중함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증언만으로는 안 돼. 박 상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이병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진술을 번복할 수 있어. 우리에겐 저쪽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종이로 된 증거가 필요해.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부대의 각종 기록물들이었다. 박 상사의 노련한 조언에 따라 유진혁은 초동수사 미비점 보안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다시 중대장 김태석 대위를 찾았다. 김 대위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추가 조사 요구에 당황했지만 군사경찰의 정식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먼저 중대 근무일지를 요구했다. 수십 권의 일지 속에서 이지훈 이병이 병원으로 후송된 바로 그날의 기록을 찾아냈을 때 유진혁의 심장이 가늘게 떨렸다. 그날 자정을 넘긴 시각 00시부터 06시까지 전투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야간 특별훈련 실시라는 문구가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6시간. 한밤중에 실시된 불시 훈련치고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게다가 훈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단 한 줄도 없었다. 마치 거대한 공백처럼. 그 시간 동안 벌어진 진짜 역사를 감추고 있었다. 다음 목표는 의무실이었다. 그들은 피해자 및 가해자들의 과거 의료 기록 확인을 명분으로 의무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의무병은 마지못해 기록처를 내주었다. 유진혁과 박 상사는
특별 훈련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의 기록에 집중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그날 하루에만 일중대 소속 병사 40명이 넘는 인원이 의무실을 방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진료 사유는 놀라울 정도로 획일적이었다. 야간 훈련 중 찰과상, 단순 타박상, 과로로 인한 근육통, 마치 누군가 미리 정해준 답안지를 베껴 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전투 병력의 절반 가까이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 훈련이 정상적인 범주를 한참 벗어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 상사가 기록처를 넘기며 나직이 읊조렸다. 전쟁이라도 치렀나 보군. 그런데 적군이 아니라 아군끼리 말이야. 물증은 확보했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다. 바로 군단장 이강모 중장의 직접적인 개입을 증명할 목격자였다. 그들은 이제 가장 위험한 도박을 해야만 했다. 유진혁은 의무 기록철에서 한 장교의 이름을 발견했다. 이현석 대위, 특별훈련 다음 날. 부상당한 병사들을 모두 진료했던 군의관이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군인으로서의 복종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을 것이 분명한 인물. 유진혁과 박 상사는 밤늦게 의무실을 다시 찾아갔다. 당직 근무를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퇴근하던 이현석 대위의 앞을 막아섰다. 한적한 부대 뒤편의 벤치에서. 유진혁은 이 대위에게 그들이 찾아낸 근무일지와 의무 기록을 보여주었다. 대위님, 의사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단순한 훈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들입니까? 40명이 넘는 병사들이 하루아침에 입은 이 상처들이 정말 가벼운 찰과상입니까? 이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입을 열었다. 군에서는 훈련 중 부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임무에 따라 병사들을 진료했을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 특유의 불안감으로 떨리고 있었다. 유진혁이 한 걸음 더 압박하려던 순간 박 상사가 그의 어깨를 막아서며 대신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현실적이었다. 이 대위, 이 사건, 이대로 덮일 것 같나? 지금은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 한 명은 터져 나오게 되어 있어. 그때가 되면 자네는 진실을 말할 기회를 놓친 의사가 아니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공범이 되는 거야. 저들은 자네를 방패막이로 쓰고 버릴 걸. 하지만 우리는 자네를 보호해 줄 수 있네. 박 상사의 말은 이현석 대위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한참을 흐느꼈다. 의사로서의 양심, 군인으로서의 공포,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무력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마침내 고개를 든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저는 비상대기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들었습니다. 분노에 찬 고함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둔탁한 폭음이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병사들이 줄줄이 의무실로 실려왔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고 온몸이 피멍투성이인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때 중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모두 훈련 중 부상으로 기록하게. 군단장 각하의 직접 명령이시다 라고 군의관의 증언은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강모 중장.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지프, 아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유진혁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차갑게 식은 손을 움켜쥐었다. 거대한 괴물의 윤곽이
마침내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이건 군기를 바로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유진혁이 얼음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아들을 건드린 것에 대한 한 개인의 잔혹한 화풀이였습니다. 박 상사는 어둠 속에서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붉은 불꽃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잠시 비추었다 사라졌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유대위, 별 3개짜리 말벌집을 우리가 걷어찬 셈이니까. 군의관 이현석 대위의 증언은 마지막 의심의 조각마저 날려버렸다. 이제 유진혁 대위와 박철민 상사의 손에는 이강모 중장의 끔찍한 범죄를 입증할 증언과 정황 증거가 모두 들려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임시 사무실의 공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하고 무거웠다. 유진혁은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최종 확인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눈은 결의에 차불타고 있었다. 이제 보고할 때입니다.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헌병대 본부로 돌아가 정식으로 군단장을 고발해야 합니다. 군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군의 정의로운 시스템에 대한 마지막 믿음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박 상사는 그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말없이 담배를 태우며 고개를 저었다. 유대위, 아직도 모르겠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법전 위에 있는 게 아니야. 거대한 계급장 위에 서 있는 거라고. 지금 이대로 보고서를 올리면 우린 군단장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목에 밧줄을 거는 꼴이 될 거야. 박 상사의 냉소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진혁은 자신의 직속상관인 헌병대장 서정우 대령이라면 다를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존경하는 강직하고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지휘관이었다. 유진혁은 박 상사의 만류를 뒤로하고 수사 지휘 계통에 따라서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백과할 대대에서 벌어진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지훈 이병 사건은 더 큰 범죄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었으며 진짜 범죄는 이강모 중장이 부대 전체를 상대로 자행한 집단 폭행이라는 사실을 그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들을 차례대로 나열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반응은 유진혁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칭찬이나 격려가 아니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였다. 유진혁 대위, 서 대령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압박감이 실려 있었다. 자네의 임무가 무엇이었나? 유진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것은 108대대에서 발생한 이지훈 이병 구타 사건에 대한 조사.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서 대령이 말을 잘랐다. 바로 그거다. 자네의 임무는 거기까지다. 누가 자네에게 그 이상의 것을 조사하라고 허가했나? 군단장 각하를 수사선상에 올릴 권한을 누가 자네에게 주었냔 말이다. 서 대령의 질책은 천둥처럼 유진혁의 귀에 내리꽂혔다. 유진혁이 간신히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서 대령은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서희수 병장과 조현민 상병의 자백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 작성해서 24시간 내로 제출해. 이것은 명령이다 알겠나? 유대위,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유진혁은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뚜. 단절된 신호음이 마치 자신의 신념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가 믿었던 정의, 그가 따랐던 원칙, 그가 존경했던 상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이것이 군대의 현실이었다. 그의 임무는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의 범죄를 합법적으로 덮어주기 위한 잘 짜인 연극의 주연 배우 역할이었던 것이다. 그는 공정함을 가장한 도살자였고 진실의 목을 베라는 명령을 받은 하수인에 불과했다.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은 유진혁의 어깨에 박철민 상사가 다가와 묵묵히 뜨거운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식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씁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제야 진짜 군대에 온 걸 환영한다. 유대위. 그 무심한 위로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상관과 부하의 관계를 넘어선 위험한 진실을 공유한 동지로서의 기묘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지프를 타고 부대 밖의 허름한 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해결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좁은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부터 엄청난 굉음과 함께 군용 덤프트럭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다. 유진혁이 놀라 핸들을 갓길 쪽으로 꺾는 순간 트럭은 그들의 지프 바로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며 거대한 흙먼지를 일으켰다. 지프는 균형을 잃고 도로 옆 얕은 도랑에 처박혔다. 다행히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었다. 덤프트럭은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단순한 난폭 운전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인 위협이었다. 도랑지에 처박힌 지프 안에서 유진혁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고 있었다. 박 상사는 부서진 사이드미러를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고로군.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이전까지의 압박이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것은 사리가 담긴 물리적인 협박이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었다. 제거해야 할 목표물이 된 것이다. 유진혁의 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이상주의의 불꽃이 그 순간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자리 잡았다. 그는 박 상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들이 우리를 겁주려 하고 있습니다. 박 상사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은 즉 우리가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언가에 거의 다가갔다는 뜻이기도 하지. 흙먼지와 타이어 타는 냄새가 엉망으로 뒤엉킨 지프 안에서 유진혁 대위와 박철민 상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전에 살벌한 위협은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태껏 쌓아 올린 수사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부대로 돌아오는 길. 유진혁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회로처럼 뜨거웠다. 그가 굳게 믿었던 군대의 명예, 상관에 대한 존경, 그리고 법의 공정함이라는 가치들이 산산조각 나 흩어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한 것은 국가를 지키는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폭력도 서슴지 않는 추악한 사병 집단이었다. 최종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임시 사무실로 돌아오자 유진혁은 무너질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서정우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것은 명령이다. 군인에게 명령은 곧 법이고 생명이었다.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였다. 하지만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양심을 죽이는 행위였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텅 빈 보고서 양식을 노려보았다. 저 하얀 종이 위에 거짓을 채워 넣는 순간 그는 진실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 되는 것이었다. 그는 괴로움에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박철민 상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무심했지만
그 속에는 짙은 회한이 배어 있었다. 10년 전에도 자네 같은 장교가 하나 있었지. 유진혁이 고개를 들자 박 상사는 먼 곳을 응시하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그때는 내가 중사였고 파트너는 이제 막 대위를 단. 자네처럼 눈이 살아있는 친구였어. 한 사병이 창고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건이었지. 부대에선 단순 부적응 자살로 종결하려 했고, 하지만 그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어. 결국 사단장 아들이 주도한 상습적인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걸 밝혀냈지. 박 상사는 잠시 말을 끊고 쓴웃음을 지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나 사단장은 건재했고 그 아들은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출 갔지. 대신 내 파트너였던 그 대위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었어. 부대 화합을 저해하고 지휘 계통을 무시한 하극상이라는 죄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결국 강원도 최전방 GOP 행정장교로 쫓겨났지. 거기서 조용히 군복을 벗었어. 나는 그 사건 이후로 5년 동안 진급이 누락됐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보급부대를 전전했지. 그때 깨달았어. 이 안에서 정의는 힘 있는 놈들이 쓰는 단어일 뿐이라는 걸. 유대위, 자네는 아직 젊어. 자네에겐 미래가 있어.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모든 걸 걸지 마. 때로는 눈을 감을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박철민 상사의 이야기는 그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다. 그것은 패배자의 변명이 아니라 거대한 벽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본 자의 현실적인 조언이었다. 유진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너덜너덜해진 신념을 돌아보았다. 박 상사의 말이 모두 옳았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다. 저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자신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여기서 포기하면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지키고 평탄한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뇌리에서 붕대를 감고 있던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그리고 진실을 말해달라며 애원하던 군의관의 떨리는 목소리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을 외면하고 거짓 보고서 위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터였다. 마침내 유진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절망이 없었다.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한 사람의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박 상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상사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들이 이기게 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을 감으면 제2, 제3의 108대대가 생겨날 겁니다. 제가 입은 이 군복이 더 이상 저들에게 고통을 주는 족쇄가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순진한 이상주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부서진 폐허 위에서 자신의 양심이라는 마지막 조각을 지키기 위한 한 군인의 처절한 선택이었다. 유진혁은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상부에서 지시한 공식 보고서 양식을 한쪽으로 치워버렸다. 대신 깨끗한 이면지를 꺼내 컴퓨터 자판 위에 손을 올렸다. 그는 거짓된 사건 보고서가 아니라 이 끔찍한 비극의 모든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사건 보고서 진실이라는 제목 아래 그는 이강모 중장의 이름과 그날 밤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한자 한자 새겨 넣어놓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박철민 상사의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두려움, 안타까움,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미한 자부심이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담뱃갑을 꺼냈다.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며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젠장할 대위님,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정신 나간 계획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결의를 다진 유진혁 대위와 박철민 상사의 앞에는 거대한 벽이 서 있었다.
그들이 작성한 진실 보고서는 그 자체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다. 군 지휘체계 내에 어느 누구도 별 3개의 장군을 상대로 한 이 위험한 보고서를 접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박 상사의 말대로 증언은 뒤집힐 수 있고 서류는 조작될 수 있었다. 그들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 움직이는 영상과 같은 결정적인 물리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 증거를 손에 넣는 순간 그들은 비로소 방아쇠를 당길 힘을 얻게 될 터였다. 그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상부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괴물의 심장을 꿰뚫을 은탄환을 찾아야만 했다. 그들의 첫 번째 시도는 부대 내의 CCTV였다. 혹시라도 그날 밤의 참상을 기록한 영상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그들은 가해자들의 평소 동선 파악이라는 명목으로 통제실의 녹화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예상했던 대로 교묘한 증거, 인멸의 흔적이었다. 그날 밤, 정확히 이강모 중장이 부대를 방문했던 그 8시간 동안 연병장을 향한 모든 카메라의 녹화 기록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공식적인 사유는 시스템 정기 점검으로 인한 녹화 오류였다. 너무나도 완벽한 타이밍의 오류 앞에서 유진혁과 박 상사는 이것이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저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믿고 있었다. 공식적인 영상 기록이 사라진 상황에서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은 단 하나, 바로 병사들의 개인 휴대폰이었다. 비록 통제된 시간이긴 하지만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이 허가된 이후 부대 내의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 작은 렌즈에 담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수백 명의 병사들 중 누가 어떤 휴대폰에 그런 위험한 증거를 담아두었을지 알 길이 없었다. 막막함에 빠져 있을 때 박 상사가 의무 기록처를 다시 꺼내 들었다. 유대위, 여기 좀 봐. 특별 훈련 이후에 부상으로 국군 수도병원에 장기 입원 조치된 병사가 한 명 있어. 전역이 얼마 안 남은 말년 병장이군. 이름은 최성규. 박 상사가 가리킨 기록에는 훈련 중 발목 분쇄 골절이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다. 단순 훈련으로 생기기에는 너무나 심각한 부상이었다. 유진혁은 박 상사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최성규 병장. 그는 어쩌면 디시플리나의 밤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거나 가장 심하게 폭행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부대 안에 없었다. 즉, 지휘관들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최 병장의 개인 물품이 담긴 관물대를 찾아냈다. 그의 소지품들은 본가로 발송되기 위해 상자에 담겨 행정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유진혁은 수사 관련 물품 확인이라는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이유를 대고 상자를 열었다.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가족 사진이 전부였다. 실망감이 밀려오던 그 순간 박 상사가 낡은 전투화 한 짝을 집어들었다. 그는 전투화 안창을 꺼내들었고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얇은 스마트폰 하나를 발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유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전원을 켰다. 다행히 배터리가 조금 남아있었다. 그들은 갤러리 폴더 안에서 수십 개의 평범한 사진들을 지나 마침내 하나의 영상 파일을 찾아냈다. 15초 남짓의 짧은 영상이었다. 생활관 창문 너머로 몰래 찍은 듯. 영상은 심하게 흔들렸고 음질도 좋지 않았다. 하지만 그 짧은 영상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연병장을 배경으로 수십 명의 병사들이 기진맥진한 채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으로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의 이강모 중장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고함이 터져 나왔고 연병장의 조명빛에 그의 어깨에 달린 별 3개의 계급장이 섬광처럼 번뜩였다. 완벽한 증거였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점하지 없는, 살아있는 범죄의 기록이었다. 잡았다. 유진혁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 순간만큼은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다. 이 영상만 있다면 서정우 대령도 그 누구도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을 터였다. 유진혁이 황급히 영상을 보안 USB에 복사하던 바로 그 순간 그의 군용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서정우 대령의 부관이었다. 유진혁이 전화를 받자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유진혁 대위님,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수사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헌병대 본부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대령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사항입니다. 전화는 용건만 남기고 바로 끊어졌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불가능했다. 그들의 움직임이 발각된 것이 분명했다. 방금 전까지 사무실을 채웠던 희망과 흥분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공포가 내려앉았다. 유진혁의 손에 들린 USB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박 상사가 굳은 얼굴로 나직하게 말했다. 함정이야. 유진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USB를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각오한 자의 단호함만이 남아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지 않을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불탔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일한 무기이자 가장 위험한 증거를 품에 안은 채 사자의 소굴로 향하는 지프에 몸을 실었다. 헌병대 본부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유진혁 대위와 박철민 상사는 말이 없었다. 지프의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스치는 소리만이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을 채우고 있었다. 유진혁은 전투복 주머니 속에 든 USB를 만지작거렸다. 작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에게 이것이 현실임을, 그리고 자신에게 아직 싸울 무기가 남아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 증거만 있으면 아무리 강직한 원칙주의자인 서정우 대령이라도 외면할 수 없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박 상사의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창밖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다. 왕을 잡으러 갈 땐 왕의 기사 한 놈만 만날 거라고 생각해선 안 돼. 왕궁 전체가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의 말은 불길한 예언처럼 들렸다. 헌병대 본부의 건물은 위압적일 정도로 깔끔하고 질서정연했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서 대령의 부관이었지만 그는 유진혁과 박 상사를 서 대령의 사무실이 아닌 본부 최상층에 위치한 전략회의실로 안내했다. 육중한 문이 열리는 순간 유진혁은 박 상사의 예언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넓은 회의실 안,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앉아있는 것은 서정우 대령 한 사람이 아니었다. 육군본부 감찰감실 소속의 강민준 소장과 작전참모부의 차성환 소장, 그리고 그들 옆에는 서정우 대령이 마치 부하처럼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보고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심판을 위한 자리였다. 강민준 소장은 온화해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볼 듯이 날카로웠다. 그는 유진혁에게 앉으라고 권하며 심지어 칭찬으로 말문을 열었다. 유진혁 대위, 자네의 군에 대한 열정과 정의감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 알고 있네. 이번 사건에서도 자네의 집요함이 아니었다면 밝혀내지 못했을 사실들이 많았겠지. 노고가 많았어. 그것은 칭찬의 형식을 띤 교묘한 압박이었다.
유진혁은 기세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모든 사실을 막힘없이 보고했고 마지막으로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이강모 중장의 범죄를 증명하는 영상 증거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유진혁은 장군들이 놀라거나 분노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강 소장은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그저 흥미롭다는 듯이 USB를 집어들었다. 그는 영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옆에 있던 부관에게 건네며 말했다. 수고했네. 이건 보안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분석하도록 하게. 그러고는 유진혁을 향해 전혀 다른 화제를 꺼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다대회비 도장이 찍힌 붉은색 서류철을 열었다. 유 대위, 자네는 혹시 철통방패 작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 생소한 작전명에 유진혁이 고개를 젓자 강 소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현재 동부전선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여있네. 북의 도발 징후가 연일 포착되고 있고 대규모 국지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야. 철통방패. 작전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 아군의 최정예 대북 정보망과 방역 태세를 총괄하는 우리 군의 명운이 걸린 작전이지. 강 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이 중차대한 작전의 총지휘관이 누군지 아나 바로 이강모 중장이네. 그 순간 유진혁은 마치 머리를 둥이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강 소장의 논리는 잔인할 정도로 설득력이 있었다. 그는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방패 뒤에 숨어 유진혁의 정의감을 난도질했다. 이강모 장군이 개인적인 분노로 병사들을 과하게 통제한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일세. 그에 대한 책임은 언젠가 반드시 묻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네. 만약 지금 이 작전의 총지휘관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군복을 벗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지휘체계는 무너지고 작전 전체가 와해될 수 있어. 그로 인해 저 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수백, 수천의 우리 아들들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단 말일세.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애국심에 호소하는 장군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유 대위, 묻고 싶네. 자네가 생각하는 그 정의가 과연 우리 조국의 안위와 수많은 전우들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선택을 강요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답이 정해져 있는 협박이었다. 유진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칼은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갑옷 앞에서 무참하게 부러져 버렸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는 정의의 문제였지만 저들은 그것을 안보의 문제로 둔갑시켜 버렸다. 그 순간 유진혁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단순히 부패한 장군 한 명이 아님을 깨달았다.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 그 자체, 그리고 그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불의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들의 논리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유진혁은 이 사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떼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가 제출한 USB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증거물이라는 명목으로 압수되었다. 그는 부대로 복귀해서 이지훈 이병 사건을 서희수 병장과 조현민 상병의 단독 범행으로 종결짓는 보고서를 작성한 뒤 새로운 보직을 기다리라는 통보를 받았다. 거역은 곧 반역이라는 무언의 경고가 회의실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본부 건물을 걸어 나오는 유진혁과 박 상사의 등 뒤로 눈부신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증거도, 수사 권한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신념마저도. 그들은 거대한 벽 앞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다.
박 상사가 유진혁의 어깨를 한번 툭 쳤다. 저게 내가 말했던 벽이라는 거다. 유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차갑고 위험한 분노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118대대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침통했다. 며칠 전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유진혁 대위의 마음속에는 군대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폐잔병이었다. 진실을 밝히는 수사관이 아니라 진실을 묻으라는 명령을 받은 집행관의 신분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부대의 공기는 여전했다. 병사들은 여전히 유령처럼 움직였고 그들의 눈에는 희망 대신 깊은 절망과 체념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유진혁과 박철민 상사의 등장은 그들에게 구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현실 위에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러 온 저승사자의 방문과도 같았다. 사무실로 돌아가 거짓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들을 채워 넣기 전 유진혁은 잠시 막사 주변을 걸었다. 그는 자신에게 신락 같은 희망을 걸었던 취사병 김민석 이병과 마주쳤다. 김 이병은 그를 보자 황급히 고개를 숙여 외면했다. 그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한. 그래서 더욱 가슴 아픈 연민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은 수백 개의 칼날이 되어 유진혁의 양심을 찔렀다. 그는 한때 이들에게 약속했었다. 진실을 밝혀주겠다고, 보호해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그는 그저 또 다른 가해자일 뿐이었다. 그가 막중한 죄책감에 짓눌려 있을 때 중대장 김태석 대위가 다가와 보고했다. 군단장 이강모 중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승리자가 패배자를 불러들이는 소환이었다. 중대장실에서 마주한 이강모 중장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앉아 유진혁에게 차를 권했다. 그의 태도는 너무나도 평온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였다. 이강모 중장은 서두르지 않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유 대위, 자네가 이번 일로 고생이 많았다는 것을 안다. 그는 마치 부하 장교의 노고를 치하하는 지휘관처럼 말했다. 군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저 총 들고 서 있는 집단이 아니야. 군대는 기강이라는 뼈대 위에 서 있는 유기체다. 그 뼈대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조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지. 내 아들은 이 부대에 만연해 있던 기강해이라는 병의 증상이었을 뿐이네. 나는 지휘관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을 내린 것뿐이야. 그의 말 속에는 단 한치의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잔혹한 복수극을 기강 확립이라는 신성한 의무로 포장하고 있었다. 유진혁은 차갑게 식은 찻잔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다. 그는 고개를 들어 이 중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각하께서는 그것을 기강이라 부르시지만 제가 본 것은 범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견고한 벽 앞에서 부서지는 유리 조각에 불과했다. 이강모 중장은 희미하게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그것은 상대를 압도한 자의 여유였다. 자네는 아직 젊어서 그래. 국가의 안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공식적인 희생과 결단 위에서 이루어지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언젠가 자네도 내 나이가 되면 오늘의 내 선택을 이해하게 될 걸세.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유진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화는 끝났다는 신호였다. 다시 임시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혁의 앞에는 박철민 상사가 말없이 내민 최종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다. 보고서의 결론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다. 본 사건은 서희수 병장과 조현민 상병, 그리고 추가로 가담한 황인철 병장이 개인적인 악감정을 품고 이지훈 이병에게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부대 내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음. 황인철 병장, 그는 보고서를 더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된 또 다른 희생양이었다. 유진혁은 펜을 집어들었다. 펜의 무게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강모 중장의 차가운 목소리, 병사들의 절망적인 눈빛, 그리고 박 상사의 체념에 찬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다. 그는 눈을 뜨고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소리를 들으며 보고서의 가장 마지막 장,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보고서는 행정반에 제출되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는 끝났다. 유진혁과 박 상사는 자신들의 단출한 짐을 챙겨 마지막으로 108대대를 떠나기 위해 지프에 올랐다. 시동이 걸리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유진혁은 백미러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멀어져가는 지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점점 작아지다가 이내 부대의 거대한 위병소와 철조망 뒤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지막 거짓말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하지 못한 지옥 속에 피해자들을 남겨둔 채 떠나고 있었다. 한 달 후 국방일보 한쪽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다. 육군 108대대 병사 상호 간 폭행 사건. 가해자 전원 엄중 처벌. 기사는 서희수 병장과 조현민 상병, 그리고 황인철 병장이 군사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여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의 감형된 선고를 받았다고 건조하게 전했다. 108대대는 새로운 지휘관 아래 성공적으로 부대 개편을 마쳤으며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기와 전투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기사는 덧붙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보였다. 시스템은 스스로의 상처를 완벽하게 봉합하고 흉터마저 지워버렸다. 같은 시각 TV 뉴스에서는 철통방패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강모 중장이 대통령 부대 표창을 받는 모습이 자랑스럽게 방영되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군의 명예와 조국의 안보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그리고 유진혁 대위는 강원도에서도 가장 춥고 외진 곳에 위치한 제3군 수지원 사령부의 한 창고에서 새로운 명령을 받았다. 그의 새로운 보직은 보급 장교였다. 그의 임무는 더 이상 복잡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전투화와 방한복의 재고 수량을 확인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는 일이었다. 한때 정의감으로 불타오르던 유능한 수사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기계처럼 임무를 수행하는 한 명의 장교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아니, 의미 없는 현재가 무한히 반복되는 영원한 형벌 속에 갇혀버렸다. 차가운 잿빛 새벽 공기가 창고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던 어느 날이었다. 유진혁은 막사 밖으로 나와 이제 막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연병장 저편에서는 갓 자대 배치를 받은 신병들이 우렁찬 군가를 부르며 아침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젊고 활기 넘치는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박철민 상사가 희미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그는 이제 군복이 아닌 편안한 등산복 차림이었다. 곧 저녁 신고를 하러 가는 길에 잠시 들렀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뜨거운 캔커피 2개를 내밀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떠오르는 해와 함께 훈련에 매진하는 신병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구호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고 힘차게 울려 퍼졌다. 박 상사가 먼저 침묵을 깼다. 저놈들도 곧 알게 되겠지. 자신들이 입은 군복의 무게와 그 안에 숨겨진 그림자에 대해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냉소적이지 않았다. 그저 오랜 세월 모든 것을 지켜본 자의 깊은 연민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는 유진혁의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래도 자네는 끝까지 싸웠어. 그것은 패배한 전투에 대한 위로였고 무너진 정의에 대한 애도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젊은 군인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유진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신병들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수만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박 상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는 잘 지내라는 짧은 인사를 남긴 채 돌아섰다. 이제 정말로 유진혁은 이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박 상사의 모습이 안개 속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 유진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군복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그의 자부심이자 명예였던 얼룩무늬 전투복. 그는 옷깃에 달린 대위 계급장을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영광의 상징이 아니었다. 진실을 묻어버린 자의 낙인이었고 자신의 실패를 증명하는 족쇄였으며 벗어버릴 수 없는 무거운 수위처럼 느껴졌다. 잿빛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희망을 약속하는 찬란한 여명이 아니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절망과 체념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차갑고 무감정한 신호일 뿐이었다. 연병장에서 군가를 부르는 신병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다. 권력과 침묵의 끝없는 순환은 그렇게 또 다른 젊은이들을 삼키며 계속되고 있었다. 진실은 땅속 깊이 묻혔고 그 위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